잊어버린 전화번호를 누르고 여보세요 나야. 네, 안녕하세요. 케마 토크를 진행하는 김창환입니다. 목소리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혹시 잘 들리시면 1번, 혹시 잘 안 들리시면 2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녹화했던 게 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들렸다고 뭐 말씀하셔가지고요. 소리 괜찮나요? 네. 코로나 또 환자가 또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코로나 환자까지는 또 계속 또 추세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 좀 걱정이고요. 최근에 K마스터즈에서 그 부르유토끼로 김장 나누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행사를 제대로 진행이 될지 좀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예, 다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올해는 특히 부동산 한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3월달, 4월달, 5월달 부동산 규제 정책 계속 나왔고요.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뭐 또 하나 들어있긴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뭐 많이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가 이제 실수요자 공급 확대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에서 문산간 고속도로 저번 달입니다. 7일날 11월 7일날 개통했다는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시대에 GTX 역사 뭐 환승센터 관련된 거를 이렇게 좀 받았는데 거기서 1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네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조정 대상 지정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김포가 그때 경기도에서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김포 파주가 빠졌죠. 요번에 김포가 들어갔습니다. 파주는 아직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요. 김포가 현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은 뭐 대구라든지 부산 일부 지역이 더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해서 부동산 규제 어떤 제한을 받는지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등록 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참 규제가 꾸준히 왔다가 한 8월인가 9월달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정리가 됐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씩 더 타이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뭐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받을 수 있는 걸 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제약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정보는 뭐 네. 조금 정책이 좀 늦게 나오거나 너무 과하게 나오거나 조금 기다림이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마다 계속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부동산 공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정책 새로 나온 거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최근 거하고 예전 거하고 비교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깜빡깜빡 혼동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출도 그렇고요, 뭐 규제된 것도 그렇고 규제 지역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아마 세무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세무 하시는 분들도 뭐 최근에 양도세 관련된 세무는 뭐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뭐 중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전에는 뭐 세무 일반적인 거, 취득록세, 양도세 일반적인 거는 저희가 사실 공부했고 또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는 설명드릴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도 변한 게 많아가지고 선뜻 잘못 얘기하면 얘기 안 하니만 못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세무는 가능하면 그냥 반드시 세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한 두세 군데, 두세 분한테 여쭤봐라. 물어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또 그분 따라서도 다르니까 특히 큰 물건 취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차이로서 큰 세금의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봐주시니까 봐주시는 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첨부하든지 방송 중에 넣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거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나 좀 넣어서 더 도움을 드리고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남 건물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세무사가 부동산에 대하여 상담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세법이 계속 변하고 특히 말하시는 분 따라서 또 듣는 정보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또 애매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해석하기 따라서 또 약간씩 차이가 나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두 군데 세 군데씩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해서 뭐 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혼돈의 시대가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라도 뭐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해결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수요자 공급 확대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개정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개정안은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참 무주택 실소유자 참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올 내에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때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혼하고 그 다음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는 내용이죠. 이런 얘기 좋은 얘기죠. 예. 신혼하고 이제 생애 최초에 대해서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해서 좀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뭐 물론 이분 분들은 무주택이죠. 주택인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와 입주 지정 기간을 신설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입주 예정일을 사전에 통보받도록 뭐 2달 전에 이렇게 하시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 지정 기간을 신설해서 정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6가지네요. 6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개선했다는 이런 내용. 그다음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 예정일을 사전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입주 지정 기간도 이제 신설했다는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전매 제한 위반자 있죠.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입주자 자격 제한을 10년간 준다는 이런 제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전매 등 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행복주택 이전 기관에 대해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했다는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이 세부 내용은 바로 보여드리는데요.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말경 정도 해서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 보면 이제 신혼부부하고 이제 뭐 생애척주 하시는 분들 조금 좋아졌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공공에서만 됐잖아요. 공공주택에서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다음에 생애척도 특별공급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민간 택지하는 공급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그 다음에 생애척주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을 넣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저번 달 11월 5일자로 발표가 됐고요. 골자는 뭐 신혼부부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월 14일자로 해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던, 보고를 했던 모입니다.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보고했던 거를 이제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 보호를 위한 입주 예정인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자 입법 예고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고가 생애최초 특별공고 소득요건 개선 내용에 보면 그 전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민영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주택은 예전에도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공공주택은 그대로 되고 민영주택은 없던 게 새로 들어왔죠. 최근에 민영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에 적용되는데 그때 당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선공급 75%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 요건이 100% 있대. 그 다음에 맞벌이는 120%.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는 이제 25%. 그 다음에 근로자가 120% 이하고 이제 맞벌이가 130% 이런 요건이었는데 요거를 개선한 거죠. 이렇게 밑으로 개선해서 우선 공급은 75%에서 70%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우선 공급 대상자는 소득 기준, 근로소득 기준이 100% 이하, 그 다음에 맞벌이는 120% 이하에 대해서는 75%를 공급했던 거를 70%로 낮춘 대신에 일반, 그 대신 일반이라고 하면은 저 무주택이면서 신혼부부면서 무주택이면서 소득 기준이 그전엔 120%였던 것을 140%까지 늘려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이 그나마 그 전보다 좀 있던 신혼부부가 좀 청약할 수 있도록 늘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까지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도 그전에는 근로소득자 130%까지 했던 것을 나눴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우선 공급해서 70%에 대해서는 130%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을 해서, 특별 공급에서 이제 일반 공급을 해서 160% 정도 되는 분들, 160% 이하에 되는 분들은 30%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었던 거에서 조금 더 늘려서 확대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신 우선 공급 받는 분이 청약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일반 공급에서도 당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서 같이 경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여기 보시는 대로요.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거는 좀 밑에 조금 더 나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헷갈려요. 저도 뭐 깊이 공부는 아닌데, 가구수, 그러니까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수에 대해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구수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
올해 거가 되겠죠. 올해 거, 뭐 작년 거 기준을 해서 그 기준을 100% 잡았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소득이 더 되는 분들은 청약이 할 수 없는 거고,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면 100% 이하, 100%나 100% 이하가 되는 분들이 이제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일반은 좀 더 넘어가서 국민소득 이상이 되는 분들, 그렇지만 120, 그러니까 140이죠. 지금은 140% 이하가 되는 분들은 이제 일반 공급으로 30%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우선 공급을 받게 되는, 소득이 좀 더 낮았던 분들과 같이 또 이제 섞어서 경쟁을 하는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청약도 지금 특별 공급했던 분들 안 되면, 지역구 우선 했던 분들이 안 되면 이제 일반 더 넓은 범위에 그 수원은 수원, 그 다음에는 안 되면 경기도에서 또 신청한 걸로 해서 경쟁을 하는 이런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 지정 기간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하고 아니면 뭐 공급 개시 약성에 대략적으로 표시하죠. 사실 그렇죠. 분양계약서 보면 2023년도 3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상에 입주 예정일과 다르게 입주 예정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뭐 정치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이 뭐 땡겨지면 갑자기 계획이 땡겨지고 늦춰지면 또 계획이 늦어지잖아요. 근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집을 팔고 뭐 대출을 신청하고 뭐 이러고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분들 갑자기 땡겨지거나 갑자기 늦춰지면 좀 난감해지겠죠. 집을 팔고 가야 되실 분이 이게 계획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을 한 겁니다. 의무를 준 거죠. 입주 예정이 2달 되기 전에 통보를 해라. 그 다음에 공급 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고요. 수분양자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날짜를 특정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을 설정, 뭐 통상 저희가 60일, 최근에는 90일 뭐 주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60일 주죠. 뭐 짧게 주면 한 달 반 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60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자의 희망날짜에 사전 신청받아 중복되는 무지 않도록 운영 중에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운영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주체가 또 임의로 변경하는, 그래서 임의로 변경하는, 그 다음에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 기간 설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세대수 하고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서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하고, 대부분이 300세대 이상이 넘어가죠.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하면 60일 이상 입주 기간을 주라, 이런 얘기고, 300세대 미만인 경우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기간을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입주자 자격 제한을 신설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공급질서 교란자, 뭐 허위 입주했다, 허위로 뭐 세입자였다가 위장 전입했다든지 뭐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든지 기타 이런 걸로 해서 교란 행위냐로 들어가서 적발될 때는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받는 겁니다. 입주 자격을 제한하면 청약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제한자라서 등록이 되니까 안 됐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급질서 위반자와 똑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보셔야 되겠죠.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의 알선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더 어려워졌죠. 전매행위 제한한 거에 알선하신 분들, 뭐 부동산 많이 관련하잖아요. 이럴 때 그 공급자로 알선자로 포함이 되면 이제 이렇게 전매행위 청약을 못하는 거죠. 10년간. 그 다음에 이건 전매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 취소, 뭐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돼서 취소되는 아파트 나오잖아요. 아파트 나오면 그 전에는 취소된 거에 대해서 재공급 절차 개선할 때, 재공급을 할 때 이런 규제를 받았다는 거죠. 현재는 규제 지역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재공급 시기,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 반복적으로 신설되는 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그 중에 교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6번째가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 상황도 포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한, 서울은 안 되는 거죠.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서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정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내년 1월 달에 25년 군인 복무하시면 상당히 계급이 높죠.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주 조건에 대해서 좀,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지방으로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뭐 대전에서 또 복무하셨다가 또 부산도 가셨다가 막 다니시니까 사실 네, 또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재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일본어 용어 정비, 그러니까 저리라는 거를 저금리로, 금리가 나는 거 저리가 아니라 저금리로 정식으로 우리말 쓰지 않은 이런 얘기고요. 입법 예고 기간은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 말경 정도, 1월 경도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프로티지에 대한 뭐 어떤 기준 얘기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계시면서 이제 신혼부부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최근에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좀 소득 기준도 좀 완화가 됐고, 뭐 공급도 이제 늘리고 있고, 이런 분 혹시 아시는 부동산 대표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도움이 좀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 소득기준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에 대해서 내년 1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관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거 나오죠? 가구당 소득 금액입니다. 가구당. 구체적인 2019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되게 확인한 건지 소득은 좀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2019년도 작년이네요.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원수가 3인 이하, 4인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신원보호 특공 전화 우선 공급 대상자 되면 70%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100%, 그러면 3인 이하일 경우는 555만 4,983원이 되겠네요.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인일 때 600만 원 좀 넘어가고 5인일 때는 700만 원 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구 원수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2020년도니까 내년이 되면 202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소득 기준이 또 나오겠죠. 그거를 기준이 또 할 것 같습니다. 이 금액.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그 다음에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확인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월 평균 소득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래서 보면 근로소득자는 원청 징수 영수증상에 총 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이죠.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의 배우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같은 세대별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소득금액은 신청자 배우자, 그 다음 배우자까지 포함된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같은 세대별로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 이렇게 산정한다 합니다. 네 번째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소득 산정 어떻게 하나요? 합산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년도 1, 2월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 모두 공고일까지 휴직일 경우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1, 2월까지는 근무했는데 그 다음에 정상근무를 못한 거죠. 일부 기간만 휴직인 등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걸로 소득을 정산한 다음에 월 개월수로 금액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년도 1, 2월 것만 평균을 낸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이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입주자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기간, 그 소득기간 했던 그 기간에 나누어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직한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도 있죠.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프리랜서 활동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계산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네요. 이 자료는 다운받으시면 뭐 요 자료 그대로 있으니까요. 요거 했다가 혹시 필요하시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뭐 실수요자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술분양자 보호를 위한 청약제도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서 문상간 고속도로 저번 달에 개통했다는 내용이죠. 서울부터 문상간 고속도로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으세요. 최근에 좀 파주 쪽이 좀 개발 호재가 많이 좋아졌죠. 이러면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때는 제2자유를 통해서 가게 되니까 상당히 거기 많이 밀리거든요. 지금 제2자유로도 뭐 오다가 보면 고양시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서울에 진입할 때는 뭐 꽉 밀려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파주 쪽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교통이 아무래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고속도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요. 총 연장기는 35.2km, 왕복 4에서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2015년 11월 착공 이후에서 총 투자비는 뭐 얼마일까요? 예. 5년간 개통하게 됐던 5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사업자는 뭐 GS 건설도 9개사로 되어 있고요. 사업 방식은 BTO 방식입니다. 그래서 30년간 운영하고 국가로 귀속되는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연장은 35.2km, 고양시가 22km 좀 넘어가고 그다음 파주시가 13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해서 5년 걸렸습니다. 이런 개통으로 인해서 파주 운정 신도시가 IC에서 이제 가깝게 돼 있죠. 여기서 그 전에는 이제 제2자유로 통해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자유로가 여기 오면 굉장히 밀리거든요. 이쪽에서요. 그래서 아마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산업단지도 이제 고속도로 연결 통해서 이제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외곽순환도로도 또 지나가죠. 네,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제2외곽순환도하고 이제 조인이 되면 더 이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수도권 광양급백철도 GTX죠. 랜드마크 10곳을 선정했다는 연내입니다. 5월달부터 지자체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모를 받았다는 건데 받아가지고 그 중에 잘된 곳 10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내용을 보면 3분 이내에 획기적인 환승 체계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수도권 광양교통의 핵심 거점인 수도권 광양급행철도 10개 역사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현장 실사 총괄을 거쳐서 총 10개 역사를 선정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수원역, 그 다음에 양지역 두 곳이 최우수 역사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 부평역, 그 다음에 용인역, 운정역, 인천시청역 4곳이 우수 역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 최우수 부분의 2개는 이제 수원역과 양재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우수 선정된 곳은 우수하다 본 건 부평역, 용인역, 운정역, 인천역. 그 다음에 입선로는 동탄역, 그 다음에 부천종합운동장역, 그 다음 우정부역, 인천대 입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역은 AA 노선 곧 개통할 거고요. 그 다음 파주 운정역 연장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동탄역 개성하죠. 용인역과 이곳은 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BC 노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동탄역은 곧 개통이 될 거고요. 뭐 모습은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인역도 마찬가지고요. 용인역도 용인역 주변을 해서 택지 개발 대단히 도시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연관해서 아마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는 첫 도사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해
환승 동선 단축, 환승하는 동선을 단축하고 출입구 및 대합실 위치를 변경하는 등 환승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불가피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서 철도, 버스 간 환승 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때 청량리역 크로스가 아니라 이제 평행으로 가는 거 말씀드렸죠. 평행으로 감으로써 GTX끼리 내려서 그냥 바로 그냥 갈아타는 거죠. 바로 그냥 환승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보통 걸어가잖아요. 뭘 환승하려면 내려서 걸어가서 한참. 뭐 2호선, 3호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대에서도 내려가지고 한참 조금 걸어와서 그 다음에 환승을 하고, 또 탈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좀 떨어지죠. 어떤 데는 좀 많이 걸는 데도 있죠. 서울역에서 같은 데는 걸어타려면 한참 걸어갑니다. 이런 것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11자 평행성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 GTX 관련돼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3분 이내 획기적으로 환승 체계하고 환승 체계를 편리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환승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 아름다운 디자인, 역사를 좀 예쁘게,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시설도 같이 늘 수 있는,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본 김에 요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같고요. 우수 사업의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가 이제 수원역이었어요. 수원역은 GTX 신호선 없던 거, 금정역 있던 끌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KTX역의 그 지지에서 환승되도록 경부 측이 그걸 또 추진하고 있어서 서울역은 굉장히 수원역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요번에 또 최우수 수원 선정이 돼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원역은 뭐 GTX 신호선 막 말씀드려서 경부선, 그다음 경부 1호선 말고도 경부선 KTX가 지금 하루에 6판인가 뭐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KTX가 이제 더 빨리 가는 걸로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그다음 분단 연장선 뭐 이런 것들 또 최근에도 개통을 했죠. 뭐 102개 버스도 이런 것들이 환승되는 혼잡한 구간사인데, 동쪽에 있는 광장에 산재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을 역사 전면 쪽에 재배치해서, 그 다음 철도와 버스와의 환승 동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답니다. 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섬처럼 위치의 활용도가 낮았던 동축 광장, 순환하도록 이렇게 동강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동축 광장을 재생해 보행자 중심의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원역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현재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환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곳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원역 앞쪽이면 이제 이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최우수상 양재역도 마찬가지인데, 환승 동선 최소화하는 구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서초 IC하고 인접한 위치적 특성을 활용해서 남부 순환로 지하에 회차가 가능한 버스 환승 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남부 순환도 지하로 되어 있는 것에 환승 센터를 배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여기 언급되어 있는 요령이 있네요. 서초구 복합 정사 사업을 연계해서 공공청사와 환승대타의 시너지를 활용한 통합 구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서초구 복합 청사 사업은 올 7월달에 예비 타당 통과를 통과했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조감도 지하에 이제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부평역. 인근에 산발적으로 배치된 버스장을 역사 앞 광장에 직결하고 GTX 대합실을 경인선 1호선과 통합해서 계획한
한승동선을 전면 개편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환경을 연약했던 광장은 지상과 지하가 연계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서 부평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구상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 내용이네요.